840회 청테이프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2008년 5월 7일 사건이고 방송은 2012년 3월 17일 날 방송됐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고 유튜브에서 다들 봤을걸요. 너무 유명하죠. 얼굴에다 청테이프 감았잖아. 그 사건인데 유명한 사건 한번 다시 보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합시다. 한 주택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상가 건물 4층에 있는 가정집이에요. 주상복합 같은 건물인가 봐.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꼭대기층에 있는 사건 현장이 나타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누군가 다급하게 집안을 뒤진 듯 거실이 엉망입니다. 보겠습니다. 강도가 들었던 것 같죠? 가방에 있던 물건들이 모조리 바닥에 팽개쳐 있어요. 안에서는 이미 감식반의 증거 채취가 한창이었고요. 범인의 흔적은 안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안방 곳곳에도 누군가 집안을 뒤진 흔적이 남아있고요. 강도죠, 이 정도면. TV도 켜져 있었네.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한 여자가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발 묶여 있었고 손목 묶여 있고 목 뒤에까지 테이프가 다 감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3겹 정도, 얼굴을 좀 많이 감았죠. 뒤 목까지 다 감았으니까요. 피해자 구현희 씨였어요. 밤새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구 씨는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어요. 여느 때처럼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이른 아침부터 한 대출업체에서 걸려온 전화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어요. 점심 무렵 먼저 잠에서 깨어난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약속이 있던 남편은 구 씨가 잠든 모습을 보고 집을 나섰다고 그래요. 이때만 해도 아내에게 일어날 일을 짐작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엔 방문객 하나가 찾아와요. 등기우편물이 왔기 때문에 등기우편물은 본인에게 사인을 받아야 하니까 직접 수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방문을 했죠. 올라가시니까 어떤 상황이던가요? 평상시하고 똑같죠?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가서 누구누구 계십니까? 하고 문 두드리고 안 계시니까 오늘도 안 계시나 보다 이러고 도착 통지서만 끊어놓고 내려온 거죠. 오랫동안 이 구역을 담당해왔던 집배원이신데 몇 차례 우편물을 건네받았던 그녀를 기억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주무시다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죠. 문을 두드렸더니 반응이 전혀 없었나요? 그렇죠. 자다 일어난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곤 하던 구 씨가 그날은 답이 없었대요. 평소라면 그녀가 강아지들을 산책시킬 시간, 하지만 그녀는 이 무렵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5시간이 지난 후에야 밝혀져요. 오후 7시 25분, 잠시 후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주점의 문을 열 시간,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여느 때와 달리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온 남편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온 순간 남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날의 사건은 조용한 동네를 뒤집어 놓습니다. 엽기적인 범행 수법에 경찰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어요. 처음 사건 현장을 봤던 형사들은 모두 강도 사건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현장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뒤진 흔적도 좀 있고 밖에 창문이 비닐로 씌워 있는데 그 비닐을 약간 째가지고 들어온 흔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이 충분히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창문 쪽으로 들어와서 아마 자연스럽게 출입구로 빠져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형사들이 직접 건물의 구조를 조사하던 중 도저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건물이 가스관이라든가 타고 올라갈 만한 그게 없는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봐봐. 이게 지금 4층이거든요. 1, 2, 3, 4층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장소가.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1층, 2층, 3층 그 위에 지금 4층이잖아요. 4층 건물인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면은 옥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벽 잡고 난간 내려와서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침입 경로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쪽일 수도 있는데
바로 앞이 지금 창문이거든요. 아, 여기로는 못 가요. 네,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옥상에서도 안 된대.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서 4층 창문으로 통하는 길은 깎아지는 듯합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고만고만한 높이의 주택들이 많아요. 범인이 창문으로 침입하는 도중 주변에 눈에 띄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대체 범인은 어떻게 이 집안으로 침입한 거냐? 집안에 침입한 범인은 제일 먼저 청테이프를 사용해 구 씨를 살해했을 겁니다. 범인은 상당히 급하고 흥분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사람을 죽였으니 빨리 귀중품 뒤져서 찾아가야 될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그때 쓰던 파우더를 엎지르면서 예기치 않게 집안 곳곳에 자기 발자국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흔적이거든요. 이제 나옵니다. 이 발자국을 지울 겨를도 없이 도주한 걸 보면 범인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현장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순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테이프를 감으면 좀 말린다고 하죠. 근데 이 말린 형태가 아니고 되게 정교하게 반드시 감겨있던 모양이었어요. 죽은 뒤에 감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고르게 꼼꼼하게 신경 써서 감은 거야. 한 번 한 번을. 이거는 이제 손목이나 발목에 묶었던 것 같은데 되게 이쁘게 묶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보기 좋게. 피해자가 막 반항했으면은 청테이프가 접착력이 되게 좋잖아. 이게 조금만 지들끼리 붙어도 잘 안 떨어진다고. 근데 불규칙함이 전혀 없어. 부검했더니 사인은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작은 생채기 같은 것도 전혀 없나요? 깨끗했어요. 저항한 흔적이라든가 뭐 전혀 찾을 수 없나요? 찰과상이라든지? 없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비구폐색성 질식사.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는 외상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발견할 때는 청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이 사람이 사망해 있었기 때문에 청테이프로 인한 비구폐색으로 보긴 하지만 그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비구폐색이 코, 비, 입, 구, 코와 입이 막혀서 숨을 못 쉬어 죽었다. 이게 비구폐색이고 목을 졸랐으면 이제 경부폐색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죠. 경부가 눌렸다 여기. 근데 비구폐색이니까 테이프를 감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전에 비구폐색, 손이나 다른 물체를 이용해 입이나 코를 막아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테이프가 이쁘게 감겼어.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물건으로 얼굴을 덮어서 질식시킨 다음에 죽고 나서 테이프를 감았다. 사실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어떤 자기만의 무슨 상징인가? 테이프를 감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는데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박을 하면 손을 뒤쪽으로 주로 많이 감는데 피해자의 손이 앞으로 결박돼 있었어요. 일반 강력 사건보다 약간 현장이 좀 뭐라 합니까 이게? 부자연스럽다 뭔가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등 뒤쪽으로 손을 감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해내는 제압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손이 앞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압할 목적으로 감은 게 아닌 거죠. 바꿔 말하면 범인은 굳이 청테이프로 결박할 필요가 없는데 신경 써서 한 거야 그 와중에. 다급히 방을 뒤지다 집안 곳곳에 발자국을 남기고 달아난 것과 굉장히 대조되죠. 방은 완전 어질러놨고 뭐 파우더 밟으면서 발자국 보니까 되게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 급하게. 근데 어떻게 테이프 감을 시간이 있냐고 이런 사람한테. 발자국도 안 지웠어. 테이프 그렇게 꼼꼼하게 감는 새끼가. 그리고 이 발자국도 되게 이상하게 남깁니다. 범인이 떨어뜨린 화장품 용기의 뚜껑에는 화장품을 바르는 분첩 그리고 가루가 쏟아지지 않게 입구를 막아주는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이 패킹을 손으로 분리하는데도 적지 않은 힘이 들어가요. 이게 콤팩트가 아니에요. 콤팩트면은 떨어뜨렸을 때 충격으로 열릴 수도 있어. 앞에 이렇게 눌러서 여는 거면. 근데 이거는 돌려서 여는 거야. 떨어뜨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야. 이겁니다 이거. 그쵸. 보통 이렇게 뚜껑 열고 그 안에 이거 패드
이거 담아놓는 통이 따로 있어. 저걸 따야 분을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일부러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범인의 발에 화장품이 묻은 건 어느 시점이냐? 실험을 해봐요. 떨어뜨려서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피해자가 반항도 했을 거 아니야, 죽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쳐서 화장품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냐? 그때 열렸을 수도 않냐? 실험해보는데 이거 안 열리죠. 열릴 리가 없지. 깨져야지. 그럼 방법은 하나야. 피해자가 열어놓은 상태에서 얘가 들어온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얘가 일부러 열어서 발자국을 찍은 거밖에 안 돼. 반복해봤지만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뚜껑이 열린 상태로 떨어뜨려 봅니다. 화장품 가루가 그래도 잘 안 쏟아져. 왜냐면 안에 그 패드를 담아놓는 그 고무로 된 이제 이중이잖아. 이게 고무 패킹, 이게 안 빠진대 잘.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해보니까 드디어 쏟아졌대. 어쩌다 한번 쏟아질 수 있는 거구나. 실험에 참여한 과학수사 전문가는 이 경우에도 고무 패킹이 아니라 분천만 분리됐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화장품 용기는 고무 패킹이 분리된 채 속이 거의 비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화장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이게 좀 찍어서 바르다 보니까 좀 아래는 뭉치잖아요, 가루가. 근데 그냥 털어서 쏟은 것처럼 이렇게 다 빠져나올 수가 있나? 화정을 안 해봐가지고. 어지간한 충격에도 분리되지 않던 고무 패킹이 분첩과 함께 떨어져 나간 채 발견됐습니다. 절대 자연스러운 낙하 현상으로는 분리될 수 없는 정도의 강도로 고무 패킹이 끼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저건 자연스럽게 이탈된 건 아닙니다. 물론 범인이 방을 뒤지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범인이 남긴 발자국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죠. 만약 이게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면 이 발자국에는 분명 범인의 진짜 의도가 숨겨 있을 겁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범인의 족적을 채취하는 건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가 맡았어요.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범인의 족적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떠내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 작업을 통해 발자국의 원형이 거의 완벽하게 복원된대요. 그럼 이제 신발 추적하면 되고 그 신발을 누가 신을 법하고 어디서 팔렸고 이런 거 이제 찾아보겠죠. 이렇게 재현된 범인의 발자국을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 신고 있던 신발에 대한 정보 추적. 제품명까지 찾았어요.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점이 앞부분이 마모가 된 족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신발도 사람이 걷는 형태에 따라서 여기가 마모되는 겁니다. 끝에 이런 식으로 여기. 일단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의 문양은 뚜렷했어요. 마모 상태는 별로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발이 뚜렷하게 상단 부분 같은 경우는 뚜렷했기 때문에 마모는 없는 걸로 봤습니다.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마모가 거의 안 된 새 신발이에요. 이 범행을 위해 준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용의자의 신발이 이겁니다. 운동화네요. 런닝화죠, 런닝화. 이거 되게 가벼워요. 도둑에게는 고를 법한 신발이겠네, 그러면. 판매처를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됐어요. 재래시장에 도매로 거래되는 그런 신발이야. 그중 한 신발 가게 주인이 몇 년 전 이 운동화를 판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발 가게 주인은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작업용으로 사간대. 흔한 신발이야. 그리고 누가 사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운동화는 이미 범인의 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었을 거예요. 족적을 제외하고 범인이 현장에 남긴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범행에 사용한 청테이프. 테이프 안쪽 면에는 제조사 이름이 적혀 있잖아. 그래서 이 주변을 다 뒤져가지고 어디서 파는 테이프냐 보니까 한 군데예요. 재래시장 안에 있는 문구점. 2008년도에 이 청테이프가 이 자리에 있었나요? 예, 이 자리 물건 위치는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자, 그럼 CCTV에 찍혔을 수가 있겠죠? 저쪽에 있는 게 이쪽 가리키고 있으면 보이지 않나요?
저거는 범위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길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체 이상은 안 보이고요. 4번 폐쇄로는 수그렸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카메라가 바로 저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저기서 일어서서 보이는데 숙여서 나가면 안 보여요. 또 어떻게 카메라가 못 찍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 같기도 해. 테이프 사면서. 선반의 가장 아래쪽에 놓여있는 청테이프 판매대는 허리를 숙였을 때 정확히 CCTV 사각지대가 됩니다. 만일 범인이 여기서 테이프를 구입했더라도 추적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럼 혹시 범인이 사용했던 청테이프 조각에 흔적이 있진 않을까?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손발, 얼굴에 있는 테이프를 수거해가지고 범인 지문 있나 확인해봤죠. 근데 없어. 장갑 자국만 나왔어. 그래서 사건 현장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인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은 하나였었을지도 몰라요. 자, 여기에 굉장히 젊었던 시절에 박지성 교수님 나왔습니다. 금전적인 이익, 성적인 이익, 성폭력의 흔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에 과도한 어떤 폭력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게 오로지 살인만을 위한 연출이었다면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감은 행동은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에 우리 오윤성 교수님 나옵니다. 이렇게 테이핑을 했다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이삿짐 꾸리듯이 그런 식으로 테이핑을 한 거죠. 테이핑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람을 물거나 한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 유튜버는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박을 했다고 하면 상대방을 묶음으로써 쾌락을 느끼고 상대방을 묶어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는 이런 이상심리가 발현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사건에 비춰봤을 때 청테이프를 이용한 살인은 대개 사람이 범인을 물건 취급하는 이상심리의 소유자인 경우가 적지 않았대요. 대표적인 게 2004년 미제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광주 테이프 살인 사건. 이건 여대생한테 감은 건데 이건 청테이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광주 청테이프 살인 사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헷갈리는 거야. 이거는 노란 테이프, 박스 테이프 썼던 걸로 알아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있던 여대생이 손과 발 얼굴이 테이프로 묶인 채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굴과 안면 부위를 잔뜩 감고 있던 그 테이프들이 코와 입을 막는 결과로 작용해서 이게 사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법의학적으로는 비구폐색성 질식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건에서 이 새끼 범인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감은 거야. 이때는 테이프도 되게 불규칙해요. 막 감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감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사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인이 집안을 뒤진 흔적이 나왔지만 없어진 건 현금 13,000원 뿐이에요. 성폭행 흔적도 안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안 나왔어요. 이 사건의 범인 또한 사전에 장갑과 테이프까지 준비해서 이 집에 들어왔죠. 범행 시간대가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 낮 시간대였던 것도 유사해요.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부산에서 일어난 청테이프 살인사건은 마치 살인 자체를 즐기는 엽기적인 살인마의 소행 같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엔 다른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 씨의 시신이 발견된 자세. 피해자가 침대 위에 굉장히 단정한 모습으로 누워있고 옷도 다 입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말은 피해자가 사후에 누군가에게 청테이프를 감는 동시에 굉장히 단정한 모습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정돈을 시키고 나갔다는 거죠. 최소한 피해자 시신이 발견될 때 본인이나 가족의 얼굴에 먹칠하는 이 정도의 모욕감은 피해자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거나 시신을 함부로 방치해 놓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구 씨는 되게 반듯하게 정리된 상태로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죽이고 자기가 정리를 한 거야. 피해자와 면식 관계가 없는 범인이라면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이런 사실을 주장할 만한 제보가 있었는데 맞아요. 강아지 얘기 나옵니다. 죽은 구 씨는 당시 3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휴, 개가? 어찌나 그 집은 개가 사나운지. 우리가 그 아줌마한테 먹을 걸 주는데 꽥꽥 짖던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짖으면 여기 다 들리는데 뭐.
이 개들이 평소에 너무 사납게 짖어대는 통에 동네에서는 골칫거리였대요. 이 가게와 피해자의 집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방음도 딱히 안 돼요. 그런데 구 씨의 죽은 그날은 이상하게도 개들이 짖는 소리가 안 났다는 겁니다. 이건 뭐야?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경찰이 사건 현장을 찾았던 그날에도 집안에서는 쉴 새 없이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구 씨가 키우던 3마리의 개는 작은 방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범행이 이루어지던 그 시각 3마리의 개들은 왜 짖지 않았던 거냐? 범인은 혹시 이 집에 익숙하게 드나들던 누군가가 아닐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위장살인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산의 한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구 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사건 이후 업소는 이미 주인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옛 주인이 살인사건의 주인공이었다는 소문만 들려왔고 정작 그녀를 아는 사람을 찾기엔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주변 유흥업소를 수소문한 끝에 구 씨와 10년지기 친구라는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죠. 피해자 친구인데 우리는 구현희 씨가 방금 사망하셨습니다. 그 소리 들을 때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때 제가 딱 들었을 때는 누구세요? 하면서 장난칩니까? 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어제까지도 같이 놀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하니까 청테이프에 돌돌 묶여 죽었대요. 되게 의미 없는 인터뷰인데? 사건 바로 아침에도 같이 있었다. 근데 친구들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좀 마음에 걸렸대요. 의미가 없진 않네. 자, 죽는 날 아침에도 집에 들어가기 싫다 하더라고요. 우리 보고 가기 싫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친구야 오늘 못 보면 내일 보면 된다 하니까 아니 다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들어갈래. 이래서 각자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집안 문제밖에 더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게? 오히려 외부의 일이 있으면 더 집에 가고 싶어지잖아. 사람이 집에 있고 싶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니까. 근데 그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걔가 안 짖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도 시신을 가지런히 정돈한 것 자체가 가까운 사이일 수 있다 약간 이런 말도 했으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기라도 했던 걸까. 그날따라 구 씨는 마지못해 집에 갔습니다. 그 무렵 그녀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남편 만나면서 완전 애가 이상해졌다니까요. 재정 상태가 남편 만나기 전엔 괜찮았거든요. 너는 진짜 구두쇠라면서 내가 맨날 놀렸거든요. 그러다 또 느닷없이 4월 중순 돼서 죽기 전에 친구야 4천만 원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신용불량자네. 근데 남편 빚을 왜 자기가 떠안았지? 돈 문제가 어쨌든 있었네요. 확인해보니까 죽은 구 씨에게는 곳곳에서 빌린 4천가량의 빚이 있다. 빚은 다 갚았고 남편 빚은 자기가 빌린 빚이 새로 생긴 거겠죠.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채업자들을 만났습니다. 구 씨는 이 바닥에서 보기 드물게 조용도 하고 검소한 사람. 남편은 그런 아내를 앞세워 수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야, 이건 남편 새끼가 이러면은 이제 의심이 되는 겁니다. 보면은 이 딱 느낌 올 거 아닙니까? 여자분이시네요. 우리는 딱 보면은 느낌 알잖아요. 프로들인데 우리들은 이거 돈놀이 오래 해가지고 저기 뭐야 나 잠깐만 생각이 안 나네. 그 돈 떼먹는 사람, 그 도망갈 사람, 뭐 애 먹일 사람 5분만 얘기하면 딱 알아요. 우리는 남편 보고는 우리가 돈 못 빌려준다 하니까 아내라고 하면서 그날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한 거예요. 세금조차 제때 내지 못할 만큼 빚이 불어난 건 순식간이래요. 죽을 때쯤에 상황 진짜 안 좋았다고. 경제적으로 이 사람 거 일수 돌리고 이 사람 거 돌리면 되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자 늘어나서 일수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집합소가 돼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끝판에는 사람들 막 찾아갔었구나. 집에 돈 받으려고. 그래서 들어가기 싫은 거구나. 남편의 사채빚이 혹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사건 직후 소문이 돕니다. 동네에. 하여튼 무슨 소문도 희한하게 나더라고요.
그렇지. 결혼식 올리고 몇 달 안 돼 있어서 12월인가 겨울이니까 가을인가 뭐 결혼식 올리고 이듬해 죽은 거라 뭐 하더라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보험도 많이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그날에 그 신랑이 보험회사에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뭐야 그럼 이거 남편이잖아. 근데 이거 미제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소문이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다 범인이 이런 소문이 돌았어. 과연 소문의 진실은 어디까지냐. 자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좀 살펴봐야겠죠. 9년 가까이 동거했고요. 사건 7개월 전 결혼했네. 와. 남편은 정오 무렵 일어나서 외출 준비했고 외출 직전 구씨가 잠에서 깼고 가게 일에 대한 대화도 나눴대요. 남편이 외출한 시간이 오후 1시니까 그 시간은 12시 10분에서 1시 사이일 거다. 근데 이 시각 구씨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걸려온 2통의 전화를 못 받아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집을 나섰을 때까지만 해도 구씨가 살아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면 범행 시각이 좁혀져요. 우체부가 방문한 건 오후 2시, 그럼 범행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1시간 사이에 일어난 것 같아. 정교하게 현장을 위장해 놓은 이 모든 일이 시간에 쫓겨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은 뭐 누군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충 그려놨나? 범행 순간 뭐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사후에 범죄자가 그 범행 장소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신속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범죄자의 신원을 찾지 못하게 하는데 범인이 굉장한 노력을 쏟았거든요. 그 말은 일단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해 본인의 이익은 달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데 최대한 범죄자가 노력을 기울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테이핑을 꼼꼼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시간적 여유와 상황적인 파악을 잘하고 있다는 걸 현장 증거로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은 내가 이거 테이프 이렇게 감으면서 이 정도 시간 들여도 내가 지금 위험하지 않아. 범행 상황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범인이 침입한 건 창문이 아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창문을 제외하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한 군데예요. 현관. 네. 근데 문이 강제로 따진 게 아니겠죠? 문이 어떤 상태였어요? 당신 남편이 나갈 때는 문을 아마 잠가놓고 나간 것 같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열쇠를 넣어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 훼손되는 흔적은 없고요. 네, 전혀 없어요. 당시 훼손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범인은 둘 중 하나. 열쇠 없이 문을 열 수 있는 전문 터리범이거나 안에서 문을 열어줄 만큼 가까운 사이. 그런데 이 경우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자, 유튜브 봐. 일단 피해자의 복장은 아주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취침이나 또는 집안에 혼자 혹은 가족과 있을 때만 착용할 만한 복장입니다. 피해자가 전혀 어떤 외부인을 예상하거나 맞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와 전혀 거리낌 없는 그런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거죠. 여자니까 이제 또 자는 차림이면 가볍게 입었겠죠. 근데 누가 문을 두드려, 누가 찾아왔어. 그럼 뭐라도 걸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이건 되게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니 우리가 남편이 의심되지만 현장에 남아있는 발자국이 남편 발 크기보다 한참 커요. 하지만 족적이 위장됐을 가능성도 크니까 남편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이 남편은 아내 죽고 얼마 안 돼서 부산을 떴어요. 수소문에서 뭐 만나는 봤어, 가족들을 대신. 박씨는 어딨냐? 아유, 우리 애 없어요, 여기에. 외국 갔어요. 선원인데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죠. 작년 8월 추석 전에 갔어요. 결혼식 때 아빠 같은데 이 결혼식 때 식당에서 찍은 사진 가지고 왔더라고. 와서 다 그냥 찢어 발기고. 죽은 구씨요? 네, 그냥 사진 다 찢고 그냥 가리고 아주 일절 잊어버리겠다고 이 배 타러 나가가지고 한 3년 있다 온다고 나간 사람이에요. 선원이었던 그는 모든 걸 잊겠다는 말을 남기고 지난해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당시 운영하던 가게를 비롯해
모든 명의가 신용불량자였던 아들 대신 죽은 구씨 앞으로 돼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가게를 비롯해 모든 명의가 신용불량자였던 아들 대신 죽은 구씨 앞으로 돼 있었고, 구씨의 죽음으로 아들이야말로 무일푼이 됐다는 게 가족의 주장입니다. 그렇기도 해요. 혼인신고 안 했잖아. 사실혼 관계로는 봐주겠지만 이게 유산 상속이 쉽게 뭐 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남편도 뭐 알았을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알아보고 시작했을 거 아니냐고, 범인이면. 그러니까 아들이 얻은 게 없다는 거지, 지금 아내가 죽었을 경우에. 아닌가? 아내 이름으로 돈 빌렸잖아. 그리고 아내를 죽였어. 나는 갚을 의무가 사라지고 나랑 가장 가까운 나 대신 돈 빌린 사람도 사라지고 자유로워진다. 요 정도인가? 거액의 보험금 받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대요. 아유, 벼락 맞을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보험금도 그렇지만 우리 돈 하나도 안 줬어요. 여자 친정오빠하고 어머니하고 보험금 받아서 외국으로 갔잖아요. 우리 애는 여자를 죽일 능력도 없고 죽일 택도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여린데요. 구씨가 사망하기 전 각각 3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건 사실이지만 2억 2천 상당의 보험금은 친정에서 다 받았대요. 남편 알리바이도 남편 조사 받았겠지, 그러면서 다 확인됐고, 근데 남편이 완전하게 혐의를 못 벗는 이유가 또 있대. 구씨의 사망 추정 시각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한 6시간 정도는 지났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온도로 사후 경과 시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맞아. 이거 전기장판 틀어놨을 거야 아마. 나오네요. 이 사람이 발견된 장소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구씨가 누워있던 침대에는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어요. 구씨가 살해된 날, 그날 일부 지역은 30도가 오르내릴 정도로 더웠습니다. 여름에 튼 거야. 죽은 구씨도 한여름에 입을 법한 옷차림이었고요. 무더위에 전기장판을 틀어야 할 만큼 추위를 타는 체질이었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범인이 전기장판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틀어놓고 간 것은 말이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피해자 시신의 부패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거든요. 전기장판을 튼 건 범인이다. 뭐 거의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사람의 몸은 죽은 직후부터 일정하게 체온이 떨어집니다. 근데 구씨의 시신은 전기장판의 영향으로 체온이 유지된 채 발견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거 온도를 고위로 변화시켜도 이게 계산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 구씨가 실제로 한두 시 사이에 뭐 사망한 게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의 범인이 던진 마지막 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어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 분을 찍어가지고 창문을 나가는데 그 오디오 위에 발자국 거꾸로 찍힌 그 사건 아닌가요, 이거? 예, 맞는 것 같네요. 예. 그건데 여기는 지금 빠졌네. 그것도 있죠. 이 새끼가 여기 보면은 범인이 그 분 떨궈가지고 발자국 막 남겼단 말이에요. 요거. 근데 이 발자국을 분을 밟았겠죠. 그래서 발자국이 남은 건데 이 집에 오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모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의 오디오가 창문간에 있어요. 창문 앞에. 이 뒤가 이제 창문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 발자국이 어떻게 찍혀 있냐면은 이 오디오를 위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창문이 여기 있는데 뒤꿈치가 이쪽 창문 방향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분이 묻었다는 거는 신발에 들어와서 묻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오디오에 왜 묻어 있냐는 거야, 발자국이. 묻어 있으려면은 반대로 묻어 있어야죠. 뒤꿈치가 이쪽으로 방 쪽으로 나와야지. 그래야 나갈 때 밟은 게 되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들어올 때 밟았다는 방향인 건데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그럼 분이 왜 묻냐는 거야. 이 새끼가 묻히고 들어오나? 이 새끼가 신발 벗어서 일부러 찍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장에 머리카락도 없고 뭐 DNA,指紋 아무것도 없어. 장갑도 꼈고 아무것도 자기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 근데 경찰 속이려고 병신같이 남긴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기 위해 막 최선을 다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 전기장판 틀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건 정황을 이해하는데.
예, 그게 내용이 좀 빠졌네요, 여기가. 예, 좀 영상이 짧죠, 이번에는. 예전에 그 알은 짧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미제 사건들은 짧아. 왜냐면 어느 순간 수사가 막히는 거니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하고, 뭐, 여기 카페에 저희가 링크도 달아놨고, 예, 그것을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서도 또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면은 연출 잘 돼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나 뭐 경찰들 수사 어떻게 했고,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런 거. 프로파일러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사람. 이거 영상 잘 나온 방송이기 때문에 한번 또 본방 다시 한번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840회 청테이프 살인 사건 봤습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고요. 해결이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16년 됐어요, 사건. 남편이 좀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의심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아내 이름으로 돈 많이 빌리고, 아내 죽자마자 돈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사건 끝나고 바로 원양어선 탔고, 그렇다고 해서 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안 되잖아. 그냥 의심이 될 뿐이지. 사건을 의심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심부터 하고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확인을 했잖아. 알리바이가 있대잖아. 이러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잘 나온 방송 또 골라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